그녀의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숨을 쉬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늙어도 끝나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막장 한 스푼입니다. 40회를 기다린 진심, 지금 여러분께 전합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다. 내 입이 정장. 10년은 묵혀뒀을 옷인데 오늘 아침 옷장 깊숙이 처박아둔 걸 꺼내 다림질했고, 딸의 결혼 상견례라는 평생 단 한 번뿐인 날이라 아버지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쿵쿵 두드리며 마치 오래전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관 뚜껑을 박차고 나오려는 것 같았다. 아빠, 청첩장 챙겼어? 딸이 거실에서 소리쳤고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하얀 봉투, 금박 글씨. 떨리는 손으로 펼치자 신랑 측 부모님 성함이 적혀 있었다. 박선희.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손끝이 얼어붙고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렸으며 그 이름이 여기 내 딸의 청첩장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40해 전 23 청년이었던 나를 산산조각 냈던 그 여자. 아니, 그렇게 기억하고 싶었던 그 사람. 정화야, 가난한 애가 무슨 꿈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날 대학로 카페 구석 자리에서 나는 손때 묻은 스케치북을 그녀 앞에 펼쳤던 기억이 생생했다. 보석 디자인. 직접 그린 도안들이었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나 보석 디자이너 될 거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반지 만들 거야.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현실을 봐. 너 집엔 보일러도 없잖아. 학비도 장학금으로 겨우 버티는 주제에 무슨 꿈이야? 꿈은 배부른 사람이나 꾸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의대생과 결혼한다며. 일주일 뒤 결혼식 날 나는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울었고 스케치북을 찢어 물에 던졌지만 단 하나 그날 만들던 은반지만은 남겼다. 투박했지만 그게 내 첫 작품이었으니까. 아빠, 뭐해? 늦겠어.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며 청첩장을 주머니에 넣었고 시선이 책상 위 유리암으로 향했다. 거기 낡은 은반지 한 쌍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40해 전 그날 만든 바로 그 반지.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오늘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나를 비웃었던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그날 내가 흘렸던 눈물이었고, 이 은반지를 만들며 다짐했던 말이었다. 언젠가 증명해 보이겠어. 가난이 꿈을 막을 순 없다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고 유리암 속 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 청첩장을 꽉 쥐었다. 오늘 나는 누구로 그녀 앞에 서게 될까? 복수를 꿈꾸던 청년일까? 아니면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아버지일까? 차 시동을 걸었고 가슴속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식당 문을 열자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고 바닥엔 대리석이 깔려 있었으며 공기 중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나는 딸과 함께 예약석으로 걸어가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손바닥엔 땀이 차올랐다. 저기 계세요. 딸이 손을 흔들었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박선희. 흰색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샤넬 가방. 40해 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고 세월은 그녀를 늙게 만들지 않았으며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놨다. 그녀 옆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의사라더니 풍채부터 달랐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왔네요.
그녀가 웃으며 일어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40해 전 나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웃음. 안녕하세요. 나는 가까스로 인사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는데 혹시 날 알아본 걸까? 아니었다. 그녀 눈엔 아무런 인식도 없었고 나는 그저 딸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착석하고 음식이 나왔다. 전체 요리, 메인 요리, 와인까지. 대화가 오갔고 아이들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내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고정돼 있었다. 아, 참.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그녀가 물었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보석 사업을 합니다. 어머, 그래요? 저도 보석을 좋아해서요. 어느 브랜드세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에테르노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와인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단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에테르노요? 어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침착해야 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다. 혹시 아세요? 내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예쁜 이름이네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네. 라틴어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녀 눈을 똑바로 봤고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봤다. 기억.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40해 전 대학로 카페에서 내가 꺼내 보였던 스케치북, 그 안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 에테르노. 내가 꿈꿨던 브랜드 이름이었고 내가 만들고 싶었던 보석 회사 이름이었는데 지금 그 이름이 현실이 됐다. 내 이름으로. 멋진 일 하시네요.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 조심스러웠으며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손을 움직였고 그 순간 내 시선이 그녀 손가락에 박혔다. 반지, 은색 반지 하나가 그녀 약지에 끼워져 있었고 심장이 멈췄다. 그 모양, 그 디자인, 투박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곡선. 나는 그 반지를 알았다. 너무나 잘 알았다. 40해 전 내가 직접 만든 바로 그 은반지였고 내 책상 유리함 속에 있는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그 반지. 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고 그녀가 손을 내려다봤다. 아, 이거요? 오래된 거예요. 젊었을 때 받은 거라. 그녀가 말끝을 흐렸고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받은 거라고? 누구한테? 나한테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서? 누가 주셨어요? 내가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 후회? 아니면 계산? 옛날 사람이요.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입에 가져갔고 목구멍으로 와인이 넘어갔다. 쓰고 떨궜다. 옛날 사람. 나였다. 분명 나였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그 반지를 끼고 있다. 40해가 지나도록. 왜? 차 안은 고요했다. 딸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숨만 쉬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났고 서로 악수하고 웃으며 헤어졌으며 결혼 날짜도 잡았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내 안은 아니었다. 아빠, 딸이 불렀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상견례 내내 말이 없으셨잖아요. 딸의 눈빛이 불안했고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무슨 소리야? 나 다 들었어. 괜찮았어. 진짜요? 혹시 신랑 집안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아야. 인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내가 좋으면 아빠도 좋아. 행복해라. 딸이 웃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나는 다시 앞을 봤다.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손이 떨렸다. 집에 도착했고 딸을 내려주고 혼자 주차장에 남았다. 시동을 껐고 고요했으며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다. 나는 핸들에 이마를 댔다. 마흔애를 참았고 잊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내뱉었던 말들, 그날의 치욕,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흘렸던 눈물을 다 묻었다고 믿었다. 아니었다. 전혀 잊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고 현관문을 열어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고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으며 책상 앞에 섰다. 유리암 속 음반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삐걱. 오래된 나무 서랍이 소리를 냈고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것들이 만져졌다. 재봉틀 바늘. 녹이 슬어 있었고 하나, 둘, 셋. 어머니가 쓰시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옷을 고쳐주며 나를 키웠고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렸으며 손가락엔 늘 바늘 자국이 있었다. 정아야, 넌 가난하게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나는 꿈을 꿨다. 보석 디자이너. 반짝이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박선희. 대학 미팅에서 처음 봤는데 예뻤고 똑똑했으며 집안도 좋았다. 나는 그녀에게 빠졌고 바보처럼 모든 걸 보여줬다. 선희야, 나 이거 만들었어. 음반지 2개. 밤새워 만들었고 투박했지만 내 혼이 담긴 첫 작품이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그녀의 것. 우리 결혼하면 이거 끼자. 약속의 반지야. 나는 웃으며 말했고 그녀는 반지를 받아들어 빛에 비춰봤다.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가난한 애가 무슨 꿈이냐? 그 말과 함께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서랍 속 음반지를 꺼냈다. 2개는 짝을 이루는 반지였고 하나는 내가 간직했으며 하나는 그녀에게 줬다. 그런데 오늘 그녀 손가락에 있던 반지 똑같았다. 내가 만든 그 반지. 왜? 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왜 아직도 끼고 있는 거야? 손이 떨렸고 반지가 손바닥 위에서 흔들렸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40해 전 한강 다리 위에서 나는 결심했다. 증명하겠다고. 가난이 꿈을 막을 순 없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며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에테르노를 만들었다. 성공했고 부자가 됐다. 하지만 그녀를 잊진 못했다. 그리고 그녀도 그 반지를 버리지 못했다. 왜? 후회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예쁜 반지라서? 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아빠 안 주무세요? 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고 나는 서둘러 반지를 서랍에 넣었다. 응, 곧 잘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다시 서랍을 바라봤다.
그 안에 갇혀 있는 40해 전의 나. 23 청년이었고 사랑했고 꿈꿨으며 무너졌던 그 시절.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걸까? 아니면 영원히 잠가둬야 할까? 나는 불을 껐고 어둠 속에서 유리암 속 음반지만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40해 전 그날처럼.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쏟아졌고 나는 커피를 마시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딸은 들떠 있었으며 나는 그저 웃어주기만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굴까?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고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민수, 이민수, 40해 전 내가 일했던 작은 공방 동료였고 그때 우리는 함께 꿈을 꿨다. 보석을 만드는 장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연락이 끊겼고 10년은 넘었을 것이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젖은 우산을 들고 어깨는 축축했다. 정화야.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고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수건을 건넸고 그는 얼굴을 닦으며 거실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왔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가 찻잔을 들지 않았고 그냥 나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으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정화야, 내가 늦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봉투였고 구겨져 있었으며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봉투를 받았고 손끝이 떨렸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손으로 쓴 필체였다. 나는 첫 줄을 읽었다. 김정화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내 이름이었다. 나는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숨이 막혔다. 당신의 도안을 훔쳐간 사람. 그건 내 남편이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손이 떨렸고 편지가 흔들렸으며 나는 억지로 다음 문장을 읽었다. 40해 전 당신이 보여줬던 스케치북. 에테르노라는 이름. 그 디자인들. 내 남편이 당신 공방에 침입해 훔쳐갔다. 그리고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화야. 나도 그때 알았어. 하지만 말 못했어. 그 사람이, 그 의사가 너무 무서웠어. 우릴 협박했거든. 입 다물지 않으면 공방을 없애버리겠다고.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고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박선희의 성공은 김정화의 희생 위에 있었다. 그 문장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40해. 내가 악착같이 일한 40해였고 내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던 그 시간이었으며 그 모든 것이 시작부터 도둑질이었다는 말인가? 정화야. 민수가 내 어깨를 잡았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일어섰고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으며 숨이 가빠졌다. 그럼 선희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 남편이 내 도안을 훔쳐갔다는 걸? 그런 것 같아. 민수가 작게 대답했고 나는 벽을 손으로 짚었다. 힘이 빠졌다. 그녀가 나를 차버린 이유. 가난한 애가 무슨 꿈이냐? 그 말의 진짜 의미. 그건 경멸이 아니었고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였던 거다. 나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고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반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반지, 제자리. 그녀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은반지였고 내가 만든 그 반지. 이 편지 누가 쓴 거야? 내가 물었고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나도 몰라. 익명으로 왔어. 10년 전쯤 내 공방으로 배달됐지. 그때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하지 못했어. 근데 최근에 신문에서 내 얘기를 봤어. 에테르노 대표. 그때 알았지. 내가 성공했다는 걸. 그래서 이제라도 줘야 할 것 같았어. 나는 편지를 내려다봤다.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 선희 본인? 아니면 다른 누군가? 왜 지금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온 걸까? 비가 더 세게 내렸고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서재로 걸어갔고 서랍을 열었다. 은반지 2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나는 반지를 집어들었고 차갑고 무거웠으며 40회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고 선희의 집이었다. 주소는 청첩장에 적혀 있었는데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손에는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구겨졌으며 땀에 젖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23층 버튼을 눌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안 됐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선이었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웠다. 그녀는 나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어머, 사돈 어른?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었고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으며 가구는 전부 명품이었다. 바닥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냥 섰다.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물었고 나는 편지를 꺼냈다.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요. 그녀는 편지를 받아 펼쳤고 눈이 글자를 훑었다. 1초, 2초, 3초.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당신 남편이 내 도안을 훔쳐갔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는 편지를 내려놓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나는 비웃었다. 40해 전 당신이 날 차버렸을 때, 가난한 애가 무슨 꿈이냐고 했을 때, 그게 오해였어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아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고 이제야 기억해낸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정아예요. 당신이 버렸던 그 가난한 남자.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당신 남편이 내 스케치북을 훔쳐갔어요. 에테르노라는 이름도 디자인도 전부 내 거였어요. 그걸로 사업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그랬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하고 몇 년 뒤에. 그때는 이미 뭐요? 이미 부자가 돼서? 내 목소리가 높아졌고 선희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말했다면 나도 버려졌을 거예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날 가난하다고 비웃은 거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내가 소리쳤고 선희가 움찔했다. 당신은 아직도 바느질이나 하며 사냐고 물었잖아요. 가난은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땐 그렇게라도 말해야 당신이 나를 잊을 줄 알았어요.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잊으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더러 잊으라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은반지 하나를 꺼냈고 선희 앞 식탁 위에 놓았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울렸다. 이거 기억해요? 선희의 시선이 반지로 향했고 눈이 커졌다.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40해 전에 당신한테 주려고 만든 약속의 반지. 나는 그녀 손을 가리켰다. 그런데 당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도 똑같더라고요. 왜 아직도 끼고 있어요? 선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고 약지에 낀 은반지를 천천히 빼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고 반지가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반지가 그녀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반지는 바닥을 굴렀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멈췄다. 우리는 그 반지를 바라봤다. 40해.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 그 작은 은빛 원 안에 담겨 있었다. 정화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오랜만에 듣는 반말이었다. 나 후회했어. 매일. 당신을 버린 그날부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반지를 끼고 산 건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 내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바닥에 반지를 집어들었고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지죠? 내가 물었고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반지 2개를 주머니에 넣었고 돌아섰다. 우리 애들 결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딸의 행복을 망칠 순 없으니까.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나, 우린 끝이에요. 문을 열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으며 문이 닫혔다.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머니 속 반지 2개가 무거웠다. 40해의 무게.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틀었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흘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경제면을 넘겼다. 그리고 멈췄다. 박선희 대표 투자 사기 혐의. 회사 파산 위기. 제목이 눈에 박혔고 숨이 멎었다. 기사를 읽었는데 손이 떨렸다. 선희의 남편이 운영하던 투자회사였고 수백억 규모의 사기였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선희는 공동대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자들에 둘러싸인 선희였고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으며 화려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TV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왔고 리포터가 선희의 집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으며 그 넓고 화려하던 거실에 이제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TV를 껐고 고요했다. 이상했다. 기쁘지 않았다. 복수를 꿈꿨던 40해 동안이었고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했으며 그날의 치욕을 되갚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기쁨이 아니었다. 허무였다. 저녁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뉴스 봤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응, 봤어라고 대답했다. 결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내 마음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었고 밤이 깊어졌다. 나는 서재로 갔고 서랍을 열었으며 은반지 2개를 꺼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선희에게서 가져온 것.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고 차갑고 작았다. 이게 뭐라고?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었을까? 나는 반지를 꽉 쥐었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멈출 수가 없었다. 복수의 기쁨이 아니었고 슬픔이었다. 깊고 무거운 슬픔. 40해 동안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고 선희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으며 나는 분노를 안고 살았다. 그렇게 늙어갔다. 이제 와서 뭐가 남았나? 그녀의 파산? 내 성공?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둘 다 외로웠고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을 안고 혼자 무너져갔다. 선희도 나처럼 매일 밤 이 반지를 보며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정화 씨? 선희의 목소리였고 떨리고 약했으며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흐느꼈다. 내가 당신 인생 망쳤죠. 나도 알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 헤어진 건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 협박했어요. 당신 공방을 불태우겠다고, 당신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차버린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아요.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뭐?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췌장암. 말기래요. 세상이 멈췄다. 길어야 6개월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정화 씨한테만은. 전화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애들 결혼식 못 볼 것 같아요. 미안해요. 딸한테 전해주세요. 선희 씨, 당신 성공한 거 봤어요. 신문에서. 에테르노.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당신 꿈이 이뤄졌네요. 그녀가 웃었고 우는 것 같기도 했다. 난 당신 반지를 끼고 살았어요. 40해 동안. 그게 내 유일한 위로였어요. 사랑했어요, 정화야. 진심이었어요. 뚝. 전화가 끊겼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고 반지가 손바닥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고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캄캄했다. 선희가 죽어간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복수는 의미가 없었으며 증오도 소용없었다. 우리는 그저 2명의 늙은 사람일 뿐이었고 사랑했고 상처받았으며 후회하며 살아온. 나는 반지를 가슴에 꽉 눌렀고 그리고 또 울었다. 이번엔 소리내어.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으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주머니 속 반지 2개가 무거웠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40해를 미워했고 그녀 때문에 무너졌으며 다시 일어섰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나니
증오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그날의 그녀 얼굴이었다. 23, 웃고 있던 그 얼굴. 나는 차에서 내렸고 병원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했는데 7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7층에 도착했고 복도를 걸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소리. 모든 게 낯설었다. 713호. 문 앞에 섰고 손이 떨렸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으며 다시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왜 이렇게 떨릴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고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을 스쳤으며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었다. 선이. 심장이 멈췄다. 그녀는 너무 작아져 있었고 앙상했으며 뺨은 움푹 들어갔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링거가 연결돼 있었다. 이게 그 화려하던 박선이었나? 누구세요? 그녀가 눈을 떴고 나를 봤으며 초점이 흐렸다. 나예요. 김정화.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정화. 야. 목소리가 너무 약했고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왔어요.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봤다. 나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됐어.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선이가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는데 뼈만 남은 손이었으며 차갑고 떨렸다. 그때 내가 부러웠어. 선이가 속삭였다. 뭐가요? 용기. 내 용기가 부러웠어. 너는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는 늘 겁이 많았어. 안정된 삶, 돈, 명예. 그런 것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그녀가 울었다. 그래서 너를 버렸어. 너를 짓밟으면 내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되는 것 같았거든. 나는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매일 밤 그 반지를 보며 너를 생각했어. 내가 버린 유일한 진심. 선희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용서해줘, 정화야. 제발. 나는 주머니에서 반지 2개를 꺼냈고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다. 이거 기억해요? 선희가 반지를 받고 눈이 커졌다. 우리 반지. 네. 약속의 반지. 나는 그중 하나를 선희의 손에 올려놓았고 그녀는 손을 떨며 반지를 쥐었다. 이제 됐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 다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40해 동안.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더 벌 받아야 해. 아니에요. 나는 그녀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그만해요. 용서할게요. 진심으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뚫렸고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져나갔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나도. 당신만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선희가 울었고 나도 울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으며 창밖으론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고마워. 선희가 작게 속삭였다.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반지를 가슴에 안았고 눈을 감았으며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벚꽃이 지는 걸 보며 40해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용서,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도 몰랐다. 나는 일어섰고 선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편히 쉬어요. 작게 속삭였고 그리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으며 주머니 속엔 반지 하나만 남아 있었고 가벼웠다. 정말 가벼웠다. 선희는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했고 가족들만 모였으며 나도 갔다. 영정 속 그녀는 잘 먹고 웃고 있었으며 40해 전 내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다. 나는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섰다. 딸의 결혼식은 한 달 뒤로 미뤄졌고 시간이 흘렀으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오늘은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으며 나는 오랜만에 집 근처를 산책했다. 골목을 걷다 멈췄다. 반찬 가게 앞이었고 오래된 가게였으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오던 곳이었다. 가게 앞엔 장독대가 있었고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여 장독대 틈새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작고 연두빛 새싹. 나는 쪼그려 앉아 새싹을 바라봤고 바람이 불었으며 새싹이 살랑 흔들렸다. 참 신기하네. 혼잣말이 나왔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고 마지막 남은 은반지였으며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40해를 함께한 반지였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장독대로 다가갔으며 제일 큰 항아리 위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반지는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났다. 누군가는 상처를 남기고 내가 작게 말했다. 누군가는 그 상처로 꽃을 피운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 한 잎이 날아와 반지 옆에 내려앉았다. 분홍빛 꽃잎과 은빛 반지가 참 어울렸다. 나는 새싹을 다시 봤다. 작지만 강했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왔으며 아무도 심지 않았지만 피어났고 스스로 살아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았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겨울을 보낸다. 하지만 봄은 온다. 반드시. 그리고 용서는 그 봄을 부른다. 선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놓을게.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고 따뜻했다. 반찬 가게 문이 열렸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어머,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새싹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싹을 내려다봤다. 어머, 올해도 또 났네. 매년 이맘때면 여기서 싹이 나요. 신기하죠? 네,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는 가게로 돌아갔고 나는 마지막으로 반지를 봤다. 고마웠어, 선이야. 그때 사랑해줘서. 작게 속삭였고 그리고 돌아섰다. 골목을 걸었으며 뒤돌아보지 않았고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주머니가 텅 비었고 가벼웠으며 진짜 가벼웠다. 40해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멀리서 딸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어디세요? 웨딩드레스 보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나는 웃었다. 응, 지금 간다.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고 발걸음이 가벼웠으며 봄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을 스쳤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다. 봄은 늘 그렇게 온다. 용서 위에서, 치유 위에서, 그렇게 조용히 따뜻하게. 장독대 위 은빛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벚꽃 한 잎이 반지를 감싸며
새싹은 바람에 흔들리며 하늘을 향해 자란다. 골목 끝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그의 걸음은 가벼우며 봄날의 햇살이 그를 감싼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서 있어요. 하지만 봄은 결국 그 상처 위에서 다시 피어나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